안녕하세요. 김광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알자 제9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차 강의의 주제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근로시간 제도를 우리 기업의 필요에 맞게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우리 사용자들 일부가 근로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우선 이 제도, 유연근로시간 제도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8회차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연장근로를 너무 과도하게 늘리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 기업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선은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점에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활용되는 기간을 늘렸던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 근로기준법 그 해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나중에 필요하신 대로 참고해 보시고, 우선 오늘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몇 가지 제도를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교재 101페이지에 보시면 변형 근로시간 제도라는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변형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일컫는 정통적인 노동법에서의 표현법이 바로 변형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왜 변형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대로 통상 근로시간을 배우셨지 않습니까? 기준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이런 걸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장 근로, 초과 근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하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처럼 보이는데도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에서의 탄력적 근로시간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근로처럼 보이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이 점이 변형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정통적인 노동법에서는 이게 연장근로지만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는 그런 식 근로시간 제도를 변형근로시간 제도라고 해서, 한때는 이게 근로자에게 아주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 삭제를 해버렸던, 폐지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비록 뭐 날치기로 했지만 결국 그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이제 이 변형 근로시간 제도, 즉 유연 근로시간 제도가 업무상 대단히 유용하고 필요하다, 이걸 다시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자세하게 정하고 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도입함으로써 유연하게 근로시간 제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1997년에 이미 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법적으로 잘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로시간 가지고 어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이 근로시간 때문에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 사용자들, 본심은 제가 그 8회차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처벌받는 게 부담스럽다. 그 본심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거는 뭐 별도 문제로 하고, 오늘은 처벌과 관계없이 법 제도를 잘 활용하고 그대로 법대로 하면서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로시간 제도를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변형 근로시간 제도 또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배우시겠습니다.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변형 근로시간, 유연 근로시간 제도로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나옵니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잘 보시면 법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형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이거는요, 취업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네, 이거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한다면 취업규칙에서 2주 단위 변형 근로시간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2주 평균 주당 평균 40시간이 되도록 하고, 네, 근로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첫째 주에는 48시간, 두 번째 주에는 32시간, 네, 이렇게 근무를 시키게 되면 주 평균은 40시간이지만 바쁜 주에는 48시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48시간 시켰으니까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하잖아요. 그 초과하는 8시간 분에 대해서 연장 수당을,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게 바로 변형 근로시간제도,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사무직을 주로 하는 이런 기업 같으면 그 빈번함에 따라 가지고 2주 단위 이 그 연장 근로제도, 유연 근로제도만 도입하더라도 그 48시간 줄을 2주로 이렇게 딱 붙이면 2주 바쁠 때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32시간씩 하는 줄을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조금 편한 주에는 조금 근로시간을 줄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업 현장에 많이 이제 도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재택근로 하고 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요거를 잘 합치게 되면 여기에 알맞는 또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 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이거는 언제든지 지역규칙을 통해서 사용자가 할 수 있고, 이거는 원하면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면 합의의 내용에는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대상 근로자를 정해야 되고, 또 3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단위 기간을 정하고, 그 단위 기간 중에서 각 근로하는 날짜와 그 근로일별의 이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거,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서면 합의를 했을 때 그 서면 합의 자체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3개월 이내 단위에서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주 평균에서 40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한, 어느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어가서 근무를 해서 하더라도 그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한도는, 주 한도는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의하실 점은요, 앞에 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나 지금 보셨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나 그 한도를 넘어서 주 12시간까지 당사자 합의로 연장 근로하는 거,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2주 단위에서 48시간이 제일 많이 하는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 12시간 한도까지는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한다면 주 60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3개월 단위도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이 한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주 12시간 한도 당사자 합의 그 시간을 넣게 되면 주 64시간까지는 또 해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이 바쁠 때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만 도입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이 그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이 요건을 우리 현장에서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으니까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을 보전해야 되는 방안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하기가 좀 껄끄러운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용자 쪽에서는 이제 핑계 삼아 이게 3개월 갖고는 짧아서 안 되니까 6개월 단위, 아니 1년 단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마침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1년 단위는 안 되고 6개월 단위를 늘리는 그러한 법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유형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인데, 거기 표현을 보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그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와 비슷하긴 한데, 다만 그 단위 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 추운 때하고 더운 때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바쁘거나 좀 덜 바쁘거나 하는 이런 식의 업종, 뭐 제가 예를 든다면 저는 오뎅 공장 예를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래서 오뎅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이 완전히 이제 번잡하는 아주 바쁜 철입니다. 그런 이제 봄 여름 되어버리면 비수철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럴 때 이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얼마든지 멋지게 그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가 107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 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서 그 성수기 부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양쪽에 덜 바쁜 때 비수기를 양쪽에 배치하고 가운데 바쁜 성수기를 두 개를 붙여서 연결하면 6개월 동안 그 바쁜 그 시절에는 거의 주 64시간씩 근무를 해가지고 바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바쁘지 않을 때는 이제 주 28시간까지 아주 낮게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좀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도표를 잘 보시면 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사실은 웬만한 그 생산업종에서 이렇게 바쁘고 바쁘지 않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돌아가는 이런 업종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법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이런 거 안 해도 현재 있는 제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바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 필요한 기업들은 거기 법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6개월 단위,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근로자들에게 좀 건강상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시는 대로 6개월 동안, 성수기 6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근로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1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에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근무까지 들어갈 동안에는 11시간 동안은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보호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까지의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특별히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1시간 연속 휴게제도, 이것이 도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바뀌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 하나가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건데, 종전의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게 이제 단위가 1개월 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것도 그 3개월까지 할 수 있는, 1개월을 초과해서 3개월까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바쁜 업무 처리를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연장 근로를 무조건 늘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가 뭐죠?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몇 시부터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라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서 그 단위 기간 동안, 즉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4주면 4주 동안에 몇 시간 근무한다 하는 것을 정해는 놓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기준 근로시간이 되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근로시간만 채운다면 근로자가 매일매일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느냐, 이거는 각자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제도죠. 뭐 제일 쉬운 예로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 근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에 아기들을 그 학교에 보내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분이라면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학교에 가는 그런 시간, 그런 근무일에는 조금 늦게 출근을 하고, 혹시 그런 일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오후에 애들을 그 학교에서 봐준다든가 방과후 학교 같은 이런 데서 애들을 보호해 준다면 퇴근 시간을 약간 더 늦춤으로써 근무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은 지금이라도 당장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근로시간 제도 자체를 유연화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아주 적합한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 합의라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그 요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근로자들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 실무자들께서 이거 바로 우리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미 많이 적용들 하시겠지만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이거는 한 달 기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석 달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유의하실 것이 그 석 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업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법에 보신다면 어떤 연구 업무를 주로 하는 연구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3개월 단위까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점을 말씀드린다면, 여기 연구 개발 업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떤 인문과학 이나 또는 그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연구를 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소, 뭐 연구자, 뭐 이런 말을 했던, 연구원 뭐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연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연구 개발 업무라는 건 지금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어떤 상품,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 상품의 생산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의미의 연구 개발 업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3개월 단위까지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할 수 있고, 그 업무가 아니면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어떤 업무든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셔서 출근 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에 맞게끔 편의한 아주 그런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3개월 단위까지 하게 된다면 이때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거, 이 점도 나중에 교재에서 법령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근로시간을 빡빡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융통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융통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보는 그런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11페이지에 보시면 간주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죠. 간주 근로시간 제도. 그래서 이 간주 근로시간 제도는 다른 게 아니고,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는 이런 근로자들의 경우에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근로했느냐, 이걸 정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단순히 소정 근로시간만 했대서 일일 8시간만 한 거다 이러면 근로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8시간만 했다 이러면은 억울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그 업무에 필요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걸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근무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출장 업무에서 어느 지역까지 가는 데는 보통 그게 한 9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다들 인정한다면 그날 근무는 9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복잡하죠. 뭐 어떤 경우는 길이 안 막혀가지고 금방 갔다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길이 엄청 밀려가지고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몇 시간 근무했느냐, 이걸 갖고 서로 다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이런 출장 근로, 사업장 외에서의 출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몇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는 서면 합의를 미리 해두면, 그러면 바로 그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간주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게 되니까 바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주 근로시간 제도, 이것은 사업장 외 뭐 출장 같은 이런 영업 사원 경우는 이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장 바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서면 합의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그 근무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이런 제도로서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이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특례가 재량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재량근로시간 제도는 유연근로시간 제도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근로시간 산정하는 방식에서의 특례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간주근로시간 제도, 재량근로시간 제도 두 가지 특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유연한 제도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량근로시간 제도는 재량근로가 뭔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재량근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몇 시에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용자가 손을 떼버립니다. 근로자 알아서 해라, 재량껏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몇 가지 종류의 업무가 있겠죠. 재량껏, 근로자가 재량껏 해야 되는 업무. 그래서 이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쭉 정해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12페이지 아래쪽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출판사업이나 신문사의 기사 편집, 취재, 또 상품이나 광고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 그야말로 근로자의 어떤 자유로운 역량, 창의적인 역량이 발휘돼야 되는 이런 업무에서 그걸 근로시간을 딱 한정해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이 없으니까 이걸 근로자한테 아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일하면서 멋진 창의적인 그런 작품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이 재량근로시간 제도인데, 사실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회사에서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당장이라도 이 재량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연봉제를 도입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뭐 호봉제, 뭐 연공제 이래가지고 임금제도 만든 거는 전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로시간에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재량 업무를 하시는 이분들이야말로 그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개발해낸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연봉제를 갖다가 연동시켜 준다면 아주 알맞은 그 인사관리에서의 아주 알맞은 그런 인사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이 재량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시고, 특히 이런 업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조속히 이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와 관련되는 것 한 가지는 사용자가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업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상이 아닙니다. 업종상 그 근로시간 제도를 엄격하게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13페이지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종의 특성상 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대로 원칙대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의 한도, 연장근로의 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걸 초과해도 되고 또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꼭 근로시간이 도중에 안 주어도 된다 하는 그런 특례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업종에 한정이 되어 있다, 제한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114페이지에 보시니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단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제1항 제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버스 운전 사업하는 이 경우에는 이 특례가,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운전하는 시간을 다 근로시간으로 보고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도 그것은 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연장근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해야 되는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그 버스회사 그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좀 근로자들이 과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계산 방법이 많아가지고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버스 기사들이 과로로 졸다가 그냥 깜빡 사고를 내면 얼마나 그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이 노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운송으로서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여기 전부 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보건업, 의료와 관련된 이런 보건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때에는 총각을 다투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에 특례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이 인정되는 업종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대폭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로 운송업에서 적용되고 그다음에 보건업에서 이 특례가 적용된다 하는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에 연장 근로를 제한 없이 하게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근로자들이 과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이것을 두도록 연속해서 11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을 해놓았습니다.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 중에 연속 11시간 휴식 제도라는 이 말이 3번 나왔습니다. 3번. 언제죠? 네. 3개월 초과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을 할 때 그때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할 때 그때도 연속 11시간 휴식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네, 방금 배우신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연속 11시간 휴식 제도가 필요하다, 도입해야 한다 하는 이 점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재 114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좋겠고요. 아마 노무사 시험에는 이거는 거의 단골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잘 기억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9회차 강의를 통해서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라는 몇 가지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이걸 잘 활용하고 또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는 그 법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사실 업무에 필요한 시간 이것이 바쁜 업무를 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특례 제도를 2가지 배우셨죠. 간주 근로시간 제도, 주로 사업장 밖의 근로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의 특례. 그 다음에 재량 근로시간 제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연구 업무를 주로 하는 이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그들에게 재량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가는 그런 산정하는 특례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특히 1997년 이후부터 규정하고 있는 이런 유연 근로시간 제도, 변형 근로시간 제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 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상한이라고 해서 약간 압박감을 느낄 수 모르지만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회차 강의 때 휴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